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도 남쪽 12해리에서 작전 중이던 일본 잠수함이 한국이 보낸 좌표 한 줄에 그대로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누리호 4차 발사 바로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누리호에 실린 50kg SAR 위성 하나가 단 67초 만에 일본 잠수함 전체를 찾아낸 겁니다. 일본이 절대 못 잡는다고 장담한 바로 그 함대였습니다. 그날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판을 뒤집는 나라라는 걸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4시 독도 남쪽 12해리 수심 200m 지점에서 일본 잠수함 세 척이 동시에 대한민국 영해선을 넘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 해양감시국 화면에는 정체불명의 파형이 3번 연속으로 찍혔지만 담당자는 그것을 무시해버렸죠. 저는 마크 핸더슨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산하해양감시국에서 15년간 태평양 수중 동향을 분석해온 사람이에요. 소련 잠수함의 마지막 항해도 추적했고 중국 핵잠수함의 첫 출항도 제 손으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바다 밑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제 눈을 피해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제가 그날 밤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날 새벽은 동해 전체가 먹구름에 뒤덮인 날이었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되면서 어선들은 모두 항구로 들어갔고 하늘에서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파도 높이는 6m를 넘었고 해상 경계 근무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일본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서는 이례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해상자위대 소속 소류급 잠수함 3척이 동시에 출항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다고 알려진 최신의 함정들이었죠. 함장 다카기 대좌는 조종실 한가운데에 서서 해도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지점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푸른 바다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비가 이 정도면 레이더는 죽은 것과 다름없어. 다카기의 말에 부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거죠. 한국 해군의 감시 능력을 정면으로 시험하고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증명해 보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일본은 동해에서의 우위를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었고 한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였어요. 잠수함은 천천히 심도를 낮추며 검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목표 지점은 독도 남쪽 12해리선 바로 안쪽이었죠. 국제법상 12해리는 영해의 경계선이에요.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은 상대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범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심도 200m까지 내려가자 선체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압이 강철 벽을 사방에서 조여오는 것 같았지만 승조원들의 얼굴에는 오히려 흥분이 서려 있었어요. 첫 번째 잠수함이 독도 기준 14해리 지점을 통과했고 곧이어 두 번째가 13해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척 모두가 12해리선 안쪽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어요. 다카기 대좌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정각이었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승조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독도 밑바닥은 우리 놀이터야. 승조원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한국 해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을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국 해군 정찰기 한 대가 동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화면은 온통 노이즈로 뒤덮여 있었어요. 폭우가 전파를 흩뜨리면서 정상적인 탐지가 완전히 불가능했던 겁니다. 조종사는 한숨을 내쉬며 무선기를 잡았습니다. 본부 응답하십시오. 독도 주변 해역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 잠수함 3척이 대한민국 영해 바로 코앞까지 들어와 있었던 거죠. 태풍이 그들의 완벽한 은폐막이 되어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버지니아주 상황실에서 세 번째 커피를 홀짝이며 여러 대의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근 12시간째였고 눈이 따가웠어요. 갑자기 오른쪽 화면에 희미한 파형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분석관 제이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 파형은 독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수중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죠. 부국장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저는 귀찮다는 듯이 화면을 흘깃 보았습니다. 솔직히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설치한 해저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우리 분석팀이 대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밤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났고, 저는 그 일로 상부에서 크게 망신을 당했었죠. 또 한국 쪽 시스템이 장난치는 거겠지.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이슨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파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신호가 연속으로 감지된 겁니다. 화면에 찍힌 좌표는 정확히 독도 12L선 바로 안쪽이었어요.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국장님, 이상 파형이 독도 12L선 안에서만 3번이나 반복되는 건 좀 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돌려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확실히 같은 위치에서 3번이나 신호가 떴어요. 하지만 저는 머리를 흔들며 로그 기록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피곤했고 또다시 헛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오차 범위 1% 안쪽에 무의미한 패턴이야. 이런 걸로 보고서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제이슨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화면에 머물러 있었죠.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저는 무시했어요. 바로 그때 화면 하단에 뉴스 티커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라는 자막과 함께 초소형 50kg급 해양 감시 위성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투입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글자를 분명히 보았지만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50kg짜리 소형 위성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속으로 비웃었던 거죠. 상황실 벽에 걸린 대형 시계가 오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태풍은 여전히 동해를 휩쓸고 있었고 일본 잠수함 3척은 독도 12L이 안쪽 수심 200m 지점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닭하기 대좌는 작전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커피컵을 내려놓으며 길게 하품을 했습니다. 그날 밤은 그저 지루한 야근에 불과했죠. 한국의 기술력 따위는 애초에 믿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경력 15년이 저를 그렇게 오만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무시한 그 3번의 파형이 불과 몇 시간 뒤 일본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동시에 뒤흔들 결정적 증거로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로부터 4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 본부로 긴급 소환을 받았어요. 버지니아에서 올린 파형 보고가 상부의 눈에 걸린 거였죠. 새벽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고위 장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면 전체를 뒤덮은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 상공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어요. 태풍이 한반도 동쪽 바다를 완전히 집어삼킨 모습이었습니다. 독도 남쪽 해역은 하얀 포말이 끝없이 치솟으며 마치 우유를 쏟아부은 것처럼 보였죠. 저런 바다에서 무언가를 찾는다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그 바다 밑에서는 닭하기 대좌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3척은 여전히 독도 12L이 안쪽 수심 200m 지점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어요. 벌써 6시간째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코앞에 들어온 적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닭하기는 조종실 중앙에 서서 소나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런 이상 신호도 뜨지 않았어요. 한국 구축함의 엔진 소리도 없었고 대잠 헬기의 소나 핑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죠. 역시 예상대로야. 닭하기가 부함장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태풍이 우리에게 완벽한 은폐막을 제공해 준 거지. 부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한국 영해 바로 앞까지 들어가서 아무런 탐지 없이 일정 시간을 버틴 뒤 유유히 빠져나오는 것이었죠. 성공하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고, 한국 해군의 허술한 감시 체계를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닭하기는 도쿄에서 귀환 명령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완벽한 작전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승조원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면서도 자신감에 차 있었죠. 하와이 회의실에서는 태평양 함대 정보참모 그레이슨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크 자네가 보고한 그 파형건 때문에 우리 모두 새벽잠을 설쳤네. 정확히 뭘 본 건가? 저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신이 없습니다. 기상 잡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레이슨 대령 옆에 앉아있던 국방정보국 동아시아 담당관 사라 밀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기밀 문서 하나가 떴어요. 제목에는 동아시아 동맹국 독자 감시 능력 평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이건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사라가 스크롤을 내리며 한국 항목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수치들이 나열된 표가 있었고 그 아래에 굵은 글씨로 강조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독자 감시 능력 실전 신뢰도 12%.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12점이라면 사실상 낙제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한국 시스템을 불신한 게 괜한 편견이 아니었다는 공식적인 증거였습니다. 12%라면 거의 무용지물 아닙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레이슨 대령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문제야. 만약 진짜로 뭔가 있는데 한국이 놓치고 우리도 놓치면 동맹 전체가 망신이거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놓친 게 아니라면 한국이 뭘 보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 사라 밀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위성도 지금 저 태풍 때문에 시야가 완전히 막혀 있어요. 구름층이 너무 두꺼워서 광학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레이더 위성도 저 정도 파도 높이에서는 잡음이 너무 심해서 신뢰할 수 없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위성도 못 보는 상황에서 한국이 뭔가를 잡았을 리 없었거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방금 일본 해상자위대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새벽 요코스카 기지에서 출항한 잠수함 3척은 정기 훈련 항해입니다. 훈련 해역은 동해 중부이며 독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던 거죠. 일본이 공식적으로 훈련 해역을 알려왔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동맹국이 거짓 보고를 할 리도 없었고요. 사라 밀러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일본 측 보고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가요?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레이슨 대령이 손을 저었습니다. 일본은 동맹국이야. 그들이 훈련 해역을 거짓으로 보고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설령 독도 근처를 지나갔다 해도 그건 한일 간의 문제야. 우리가 끼어들 일이 아니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에 미국이 개입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 순간 독도 남쪽 바다 밑에서는 다카기 대좌가 무전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드디어 귀환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작전 성공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한국 영해 코앞에 있었는데 단 한 번의 탐지 시도도 없었어요. 철수 개시. 다카기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잠수함 3척이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를 최소화하면서 은밀하게 빠져나가는 것이었죠. 다카기는 승조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와이 회의실에서는 그레이슨 대령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마크 잔의 의견은 뭔가? 최종 보고를 어떻게 올릴 건지 결정해야 해.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의 12%짜리 감시망은 논외였고 일본 잠수함은 동맹국의 정기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위성도 태풍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요. 탐지 불가 위협 없음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레이슨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렇게 올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한 줄 한 줄 결론을 입력했어요. 독도 인근 이상 파형은 태풍으로 인한 기상 교란으로 판단. 한국 측 감시 시스템의 오탐지 가능성 높음.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별도 해역에서 정기 훈련 중으로 확인.
탐지 대상 없음. 위협 없음. 추가 조치 불필요. 저는 엔터키를 눌러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실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일본 잠수함 3척은 독도 12해리선을 벗어나 귀환 항로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카기 대좌는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차 한 잔을 홀짝였어요. 한국도 미국도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 모두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대전의 어느 지하 벙커에서 한 장교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수화기를 들어올리고 있었거든요. 서울 외곽 대전의 한국우주항공청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뒤덮은 대형 스크린에는 19시간 전 누리호 4차가 밤하늘을 가르며 치솟던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불꽃을 뿜으며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는 로켓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쏘아올린 4번째 우주 발사체였죠. 상황실 중앙에는 위성관제팀장 박준영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어요. 이마에도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누리호는 이번이 4번째 도전이었지만 이번 임무는 이전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발사 성공을 넘어서 한국 독자 감시망의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위성 정보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지는 거였어요. 박준영 박사가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궤도 편차는 0.003도 이내로 정상입니다. 발사 후 19시간이 지났고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서 말했어요. 이제부터 탑재체를 개별 가동하겠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위성을 직접 가동시키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자체 감시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수년간의 노력과 수천억 원의 예산이 물거품이 되는 거였죠. 바로 그때 벽면의 또 다른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화상회의 연결 요청이 들어온 거였어요. 미국 태평양 사령부 정보국과의 정기 공유 채널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일환으로 양국은 우주 자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박준영 박사가 연결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미국 분석관들의 얼굴이 떴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태풍 영상과 해면 노이즈 자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 상단 한쪽에는 제 얼굴도 보였습니다. 저는 하와이 회의실에서 이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별 기대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성 발사는 정치적 이벤트일 뿐 실전에서 쓸모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 측 위성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레이슨 대령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어차피 발사한 지 하루도 안 된 위성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발사 하루 만에 위성 가동은 무리 아닙니까? 최소 며칠은 지나야 궤도가 안정되지 않나요? 제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국이 혼자 힘으로 첨단 위성을 운용할 수 없다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항상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발사체 기술도 로켓 엔진도 모두 오랜 시행착오 끝에 겨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박준영 박사가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번 탑재체는 설계 단계부터 빠른 가동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5년간 준비한 결과입니다. 그가 트랙패드를 조작하자 화면에 탑재체 목록이 떴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통신 중계기, 광학 카메라, 환경 센서 등 다양한 장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목록 맨 위에 굵은 글씨로 강조된 항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kg 고해상도 SAR 위성.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미국 측 분석관 한 명이 소리 없이 입만 달싹였어요. SAR. 저도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SAR은 합성 개구 레이더의 약자였어요. 구름이나 비를 뚫고 지표면을 촬영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이었죠. 일반 광학 카메라는 구름이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SAR은 전파를 쏘아 반사파를 분석하기 때문에 날씨와 상관없이 촬영이 가능했어요. 미국조차 이 기술을 실전에 배치하는데 수년이 걸렸던 최첨단 장비였습니다. 사라 밀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SAR을 단독으로 올렸다고. 그것도 50kg짜리 초소형으로.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한국의 위성 개발 현황을 계속 추적해왔어요. 그런데 SAR 탑재 소식은 공식적으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개발을 진행했던 거였죠. 우리가 12%라고 평가했던 그 나라가 말이에요. 박준영 박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또렷했어요. 50kg SAR 위성을 지금부터 첫 스캔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상황실의 여러 모니터가 동시에 깜빡였습니다. 위성에서 보내오는 신호가 잡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화면에는 태풍 구름층을 뚫고 내려간 레이더 펄스의 반사 데이터가 하나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쏜 전파가 폭풍우를 관통해 바다 표면까지 도달한 뒤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50kg짜리 소형 위성이 저 정도 태풍 속에서 뭘 찍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거든요. 해상도도 떨어질 테고 잡음도 심할 거였습니다. 미국의 수톤짜리 대형 정찰 위성도 어려운 일을 저 작은 물체가 해낸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스캔 데이터의 첫 화면이 열리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독도 남쪽 12해리 부근의 해면 영상이었어요. 거기에는 길게 눌린 상은 같은 파형 세 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흐릿한 잡음이 아니었어요. 마치 닭하기기 칼로 그은 것처럼 또렷한 선이었죠. 박준영 박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파형은 태풍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 속 파형은 자연적인 파도 패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규칙적이고 직선적이었으며 마치 무언가가 물속을 지나간 흔적처럼 보였죠. 태풍이 만드는 파도는 불규칙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저건 분명히 인공적인 무언가였어요. 미국 측 분석관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건 파도가 아니라 금속이다. 그가 탄식하듯 말했어요. SAR은 금속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특히 강하게 잡아내거든요. 바닷물은 전파를 대부분 흡수하지만 금속은 강하게 반사합니다. 화면에 찍힌 저 세 줄의 파형은 수중에 금속으로 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몇 시간 전에 저 해역은 깨끗하다고 보고했거든요. 탐지 대상 없음. 위협 없음. 추가 조치 불필요. 제 손으로 직접 그렇게 결론 내렸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 해역은 아까 깨끗했다고 보고했는데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준영 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세 줄의 금속 파형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것은 분명히 잠수함의 항적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척이 아니라 세 척이었죠. 저 바다 밑에 뭔가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레이슨 대령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마크,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파형들이 진짜였던 거였어요. 한국의 작은 위성이 미국의 거대한 감시망이 놓친 것을 정확하게 포착해낸 거였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독도 남쪽 12해리 그곳에서 잡힌 세 줄의 정체불명 금속 파형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줄의 금속 파형이 화면에 떠오른 순간 관제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박준영 박사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의 스캔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 위험했거든요. 만약 오판이라도 하면 한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될 터였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 수 있었죠. 추가 스캔을 실시합니다. 40초 간격으로 연속 촬영 들어갑니다.
박준영 박사가 명령했습니다. SAR 위성은 지구 궤도를 돌며 같은 지점을 반복해서 촬영할 수 있었어요. 40초면 충분히 다음 영상을 받을 수 있었죠. 만약 두 번째 스캔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관제실의 모든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되었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독도 남쪽 해역에 설치된 해양 관측 부위가 보내오는 신호가 지직거리고 있었어요. 폭우가 레이더 돔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총알이 쏟아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섞여 있었죠.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풍속은 초속 35m에 달했습니다. 빛도 소리도 육안도 통하지 않는 밤이었지만 오직 SAR만이 그 폭풍 아래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죠.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손톱을 깨물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30초가 지났어요. 아직 10초가 더 남았습니다. 그 10초가 마치 10분처럼 느껴졌죠. 관제실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정확히 40초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 스캔 데이터가 화면에 떴어요. 박준영 박사가 첫 번째 영상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관제실 전체가 숨을 멈췄어요. 두 개의 영상을 비교하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같은 위치였습니다. 같은 형태였어요. 같은 굴곡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았죠. 뒤에서 젊은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도는 같은 상처를 두 번 내지 않습니다. 그 말이 관제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자연현상은 절대로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지 않거든요. 특히 태풍처럼 혼란스러운 기상 조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파도는 매 순간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요. 바람의 방향이 조금만 바뀌어도 파도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두 번의 스캔에서 똑같은 흔적이 나타났다는 건 그것이 자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준영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위성 데이터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바로 그 시각 독도 남쪽 수심 200m 지점에서는 다카기 대좌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철수 명령을 받고 귀환 항로로 접어들었는데 뭔가 찜찜했거든요. 잠수함 내부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압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깊은 바다에서는 선체가 압력을 받아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진동은 불규칙한 게 아니라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정한 간격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왜 이렇게 파형이 울리는 거지? 다카기가 소나 담당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담당관이 헤드폰을 귀에 더 바짝 대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소나 신호를 다 들어봤죠. 하지만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외부에서 뭔가 우리를 스캔하는 것 같습니다. 주파수가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카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스캔이라니 이 태풍 속에서 누가 자신들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까? 한국 해군의 대잠 헬기는 이 날씨에 뜰 수 없었고 구축함도 출항하지 못했을 거였어요. 미국도 아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는 걸까요? 설마 들킨 겁니까? 승조원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함내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다카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들켰다는 공포가 미세한 균열처럼 번지고 있었죠. 완벽한 작전이라고 믿었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승조원들의 눈빛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대전 관제실에서는 세 번째 스캔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어요. 모니터에 세 개의 선이 정확한 간격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 손톱이 유리창을 핥히고 지나간 듯한 규칙적인 간격이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스캔에서 봤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세 번 연속으로 같은 패턴이 나타난 거였어요.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준영 박사가 목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저건 파도도 아니고 고래도 아닙니다. 기계가 남긴 명확한 흔적입니다.
SAR 분석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파형의 패턴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과정이었죠. 화면 하단에 분류 결과가 떴어요. 금속체 내부파 추정 신뢰도 94.7%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판단을 내린 거였죠. 저 바다 밑에 금속으로 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으며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3개라고 말이에요. 내부파란 잠수함의 프로펠러가 물을 밀어내면서 만들어내는 특유의 파동을 말합니다. 각 잠수함은 엔진과 프로펠러의 특성에 따라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잠수함마다 다른 패턴을 남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화면에 찍힌 저 3줄의 파형은 분명히 같은 종류의 잠수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같은 제조사 같은 모델 같은 엔진을 쓰는 함정들이었죠. 하와이 회의실에서 저는 그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상 잡음이라고 했습니다. 탐지 대상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한국의 감시 능력은 12%에 불과하다고 무시했죠. 그런데 지금 그 12%짜리 시스템이 미국이 놓친 것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태풍 아래에서 이걸 잡았다고. 50kg짜리 위성이? 그레이슨 대령이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제가 놓친 것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거였으니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질책보다 무거웠습니다. 사라 밀러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미국 분석센터에 이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곧 자동 판독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면 한쪽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한국에서 보낸 SAR 영상을 분석한 결과였어요. 빨간 글씨로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수중 금속체 다수 탐지, 잠수함 추정, 긴급 확인 요망, 관제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시스템도 같은 결론을 내린 거였어요. 이제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위성이 잡아낸 그 흔적이 진짜였던 겁니다. 독도 남쪽 바다 밑에서는 박하기 대좌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소나에 잡히는 스캔 신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희미했던 펄스가 이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정확히 자신들의 위치를 향해 조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잠깐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지? 박하기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작은 위성 하나가 구름을 뚫고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그 50kg짜리 장난감이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4번째 스캔이 도착했을 때 일본 잠수함의 정확한 진입 방향과 현재 속도까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 해군 작전 통제실에 긴급 전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방의 화면에서 파란빛이 깜빡이며 작전 모드가 열렸어요. 평소에는 조용하던 이 공간이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변해버렸죠. 젊은 장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각자의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무전기 잡음이 뒤섞여 울렸어요. 작전사 장교가 짧게 외쳤습니다. SAR 데이터 연결합니다. 실시간 좌표로 묶습니다. 그 명령과 함께 한국의 모든 해상 자산이 하나의 눈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주항공청에서 보내오는 SAR 위성 데이터가 해군 작전 체계와 동기화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파형을 분석하고 좌표를 계산했죠. 수백 킬로미터 상공의 작은 위성이 찍은 영상이 단 몇 초 만에 이 작전실 모니터에 뜨는 거였어요. 한국이 수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통합감시 체계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준영 박사가 전송한 SAR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떴습니다. 3줄의 금속 파형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태풍이 휩쓸고 있는 바다 위에 마치 칼로 그은 것처럼 또렷한 선이었죠. 작전사 책임관 김현우 대령이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 파형의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라. 심도 추정도 함께 돌려.
분석관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파형의 굴곡과 강도를 분석해서 수중 물체의 깊이를 추정하는 과정이었어요. 일반적인 파도와 달리 잠수함이 만드는 내부판은 특유의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와 엔진의 출력에 따라 파형의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그 패턴을 분석하면 대략적인 심도까지 알아낼 수 있었어요. 김현우 대령이 옆에 서 있던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저 시스템 신뢰도가 어느 정도지? 참모가 대답했어요. 우주항공청 발표로는 93% 이상입니다. 오늘이 실전 첫 가동이지만 시뮬레이션에서는 한 번도 오류가 없었습니다. 93%라는 숫자가 김현우 대령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미국이 12%라고 평가했던 한국의 감시 능력이 실제로는 그 반대였던 거죠. 바로 그 시각 독도 남쪽 바다 밑에서는 다카기 대좌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소나에 잡히는 스캔 신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희미했던 펄스가 이제는 심장 박동처럼 또렷하게 울렸어요. 누군가 자신들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려 더 내려. 다카기가 소리쳤습니다. 잠수함이 급강하를 시작했어요. 심도 200m에서 220m로 그리고 240m까지 내려갔습니다. 선체가 수압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다카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깊이만 파고들면 어떤 탐지 장비도 자신들을 찾지 못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30년 경력 동안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심도 240m입니다. 조타수가 보고했습니다. 이 깊이에서는 선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엄청났어요. 강철벽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다카기는 그제야 조금 안도했어요. 이 정도 깊이면 한국의 대잠 헬기 소나도 구축함의 견인 소나도 닿지 못할 거였습니다. 미국 잠수함조차 이 심도에서는 탐지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조용히 유지해. 곧 벗어난다. 다카기가 승조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써 짜낸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안도는 정확히 67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대전 작전 통제실에 새로운 SAR 스캔이 도착했어요. 분석관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67초 다시 잡혔습니다. 지휘실 전체가 숨을 들이쉬었어요. 모니터에는 똑같은 금속 파형이 찍혀 있었습니다. 똑같은 위치, 똑같은 형태 하지만 더 깊은 심도를 나타내는 굴곡이었죠. 잠수함이 급강한 것까지 SAR이 정확하게 포착한 거였어요. 240m 깊이에서도 그들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현우 대령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게 가능한 건가? 240m 깊이에서도? 박준영 박사의 목소리가 화상회의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SAR은 수면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잠수함이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프로펠러가 만드는 내부판은 결국 수면까지 올라옵니다.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 흔적을 우리 위성이 잡고 있는 겁니다. 일본 잠수함 3척 모두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2척도 급강하를 시도했지만 전부 잡혔어요. SAR 위성은 40초 간격으로 계속 스캔을 보내왔고 매번 같은 위치에서 같은 파형이 찍혔습니다. 마치 저 바다 밑에 투명 유리벽이 있어서 모든 게 다 보이는 것처럼요. 다카기 대좌는 이제 회피 기동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급강하가 통하지 않는다면 움직여서 따돌려야 했어요. 좌현 30도 급선회 후 직진. 그 다음 다시 우현으로. 잠수함이 드릴처럼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좌우로 흔들고 다시 직진하고 갑자기 후진까지 했습니다. 소련 해군에서 배운 클래식한 회피 기동이었죠. 냉전 시대에 미국 잠수함을 따돌렸던 전설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추적 시스템도 따돌릴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어요. 하지만 대전 작전 통제실의 모니터에는 그 모든 움직임이 얇은 선으로 그려지고 있었어요. SAR 스캔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잠수함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GPS를 달고 있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지금 침로 남남서입니다. 회피 패턴은 지그재그로 확인됩니다. 후진 기동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현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도는 추정 12노트입니다.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체 이동 경로는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잠수함 내부의 숨소리마저 읽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몸을 비틀어도 하늘의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50kg짜리 작은 위성이 거대한 잠수함 세 척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닭하기 대전은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온갖 기동을 다 시도했지만 소나에 잡히는 스캔 신호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들려왔거든요. 마치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 40초마다 정확하게 울렸어요. 어떻게 다시 찾는 거지? 닭하기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해군 경력 동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어떤 나라의 어떤 장비에도 들킨 적이 없었는데 지금 자신들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의 얼굴에도 공포가 번지고 있었어요. 대전 작전 통제실에서는 최종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3개의 붉은 점이 지도 위에 정확히 박혔어요. 각각의 좌표와 심도와 이동 방향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잠수함은 독도 남쪽 11.3L 심도 238m, 두 번째는 11.7L 심도 245m, 세 번째는 12.1L 심도 232m. 작전사 책임관 김현우 대령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전부 잡았습니다. 세 척 모두 위치 고정 완료. 화상회의로 연결된 하와이에서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국은 아무것도 못 본다고 했습니다. 12%의 신뢰도밖에 없다고 무시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미국도 일본도 놓친 것을 완벽하게 추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지금 하늘에서 전장을 내려보고 있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시대다. 그레이슨 대령이 제 옆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묵묵히 기술을 쌓아왔던 거죠. 박준영 박사가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세 척 전부 위치 고정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독도 남쪽 12L 안쪽에서 귀환 항로로 이동 중입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일본 잠수함 세 척은 이제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정확한 좌표는 몇 분 뒤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무너뜨릴 최후의 증거가 됩니다. 대전 해군 작전 통제실은 숨소리 하나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세 척의 일본 잠수함 위치가 붉은 점 3개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좌표는 소수점 아래까지 흔들림 없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독도 남쪽 11L에서 12L 사이 수심 230m에서 245m 구간이었죠. 세 척 모두가 대한민국 영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적이 아니었습니다. 압박이었어요. 도망도 위장도 통하지 않는 정밀도였죠. 일본 잠수함들은 이제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작전사 책임관 김현우 대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제법 통첩 작성 들어갑니다. 그 한마디에 작전 통제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군법무관이 노트북을 열고 국제해양조약 문건을 검색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영해 통과에 관한 조항들이 화면에 떴어요. 단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잘못된 문구 하나가 외교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거든요. 군법무관이 조항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25조 1항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자망 통과는 제20조에 따라 무해 통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현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대로 통첩문에 넣어라. 좌표와 심도도 전부 포함한다. 통신장교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입력했어요. 이 문서는 곧 일본 잠수함에 직접 전달될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 정부에도 사본이 전송될 예정이었죠. 문구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현우 대령이 마지막으로 검토했어요.
화면에 뜬 통첩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유엔 해양법 협약 제25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첩한다. 해당 함정 3척은 독도 남쪽 12해리 선을 침범하였다. 현재 위치는 독도 남쪽 11해리에서 12해리 구간이며 심도는 230m에서 245m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영해에 대한 명백한 침입으로 간주된다. 즉시 퇴거하라. 김현우 대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발신하라. 통신 장비가 낮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우하는 전파음이 천장을 울렸어요. 초장파 통신이었습니다. 일반 전파는 바닷물에 흡수되어 잠수함까지 도달하지 못하지만 초장파는 수백 미터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었거든요. 딱딱한 금속 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통신장교가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송신 완료. 독도 남쪽 바다 깊숙한 곳으로 한국의 권위가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240m 깊이에서 숨어있던 일본 잠수함에게 대한민국 해군의 명령이 직접 전달된 거였어요. 바로 그 순간 다카기 대좌의 잠수함 내부에서는 비상등이 붉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수신 알림이었어요. 통신장교가 헤드폰을 귀에 대고 신호를 해독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함장님, 한국 해군에서 통첩이 왔습니다. 다카기가 다가갔습니다. 통신장교가 해독된 문서를 건넸어요. 다카기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줄은 형식적인 법률 조항이었어요. 하지만 중간부터 그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1해리에서 12해리 구간 심도 230에서 245m. 다카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는 자신의 잠수함에 설치된 항법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위치는 한국이 통첩한 구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수심 240m 바다 밑에 숨어있는 자신들의 위치를 한국은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승조원 한 명이 손에서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금속 바닥에 펜이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함내에 크게 울렸어요. 함장님, 여긴 바다속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겁니까? 다카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해군 경력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이 정도로 자신들을 추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낸 거였어요. 그들이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말이죠. 다카기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도망쳐도 소용없었어요. 깊이 내려가도 소용없었습니다. 지그재그로 움직여도 후진을 해도 전부 잡히고 있었죠. 그들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린 완전히 들켰다. 다카기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승조원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어요. 하와이 회의실에서 저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발신한 통첩문 사본이 미국 시스템에도 전송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화면에 뜬 내용을 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위치와 심도까지 저렇게 정확하게 읽어준다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심 240m에서 저 정도 정밀도를 달성한다는 건 미국 기준으로도 최첨단 수준이었습니다. 그레이슨 대령이 제 옆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게 50kg짜리 위성이 한 일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조용히 이 기술을 개발해왔던 겁니다. 한국은 이제 바다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전장을 읽는 나라가 됐군. 제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오만으로 시작했던 제 판단이 존경으로 끝나고 있었어요. 12%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국 미국도 놓친 것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대전 작전통제실에서는 김현우 대령이 추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첩 발신 후 10분 내에 반응이 없으면 2차 경고를 보낸다. 동시에 해상 자산 배치 준비해라. 장교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한국 해군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믿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준비해온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죠. 통첩이 발신된 지 정확히 3분이 지났습니다. 일본 잠수함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표시된 3개의 붉은 점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틀어 12L이 선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김현우 대령이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세 척 모두 영해 밖으로 이탈 중입니다. 작전 통제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하지만 김현우 대령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거든요. 일본 잠수함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다는 증거가 이미 모든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작전 통제실에 새로운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긴급 전화였어요. 대령님, 청와대에서 연락입니다. SAR 영상과 통첩 기록 전체를 외교부로 즉시 전송하라고 합니다. 김현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라.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 사건을 조용히 묻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은 전 세계에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쿄에서는 한 통의 전화가 일본 총리를 잠에서 깨우게 됩니다. 그날 밤 도쿄 총리 관저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일본 정부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한국 외교부가 유엔 해양법 사무국에 공식 재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재소장에는 SAR 위성 영상과 통첩 기록이 전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잠수함 3척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다는 증거가 국제사회에 공개된 거였죠. 일본 총리는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외무성 장관, 방위성 장관, 해상자위대 총장까지 모두 관저로 불려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로부터 72시간 뒤 저는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유엔 해양법 특별청문회가 긴급 소집되었거든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으로서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웠어요.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의 기술력이 세계 무대에서 증명되는 자리에 앉아야 했으니까요. 청문회장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 대표단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해양 강국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통역사들이 각국 언어로 동시 통역을 준비하고 있었고 기자석에는 세계 주요 언론사 카메라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일본 대표단은 구석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쌓여 있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성 영상 앞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아림 박사였어요. 한국우주항공청 SAR 개발팀 총괄 책임자였죠. 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다림질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구두도 낡아 있었어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연구에 매달렸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죠. 저는 미국 대표단 자리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의 기술력을 12%라고 무시했던 제가 지금은 그 나라 과학자의 발표를 듣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강아림 박사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지난 3년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손놀림이 차분했어요. 떨림도 없었습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SAR 독자 개발 경위. 해외 기술 차단 이후에 3년. 일본 대표단이 서류철을 급히 덮으며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거죠. 한국이 단순히 증거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기술 독립의 전 과정을 공개하려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강아림 박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고된 싸움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화면에는 거절 서한들이 한 장씩 떠올랐습니다.
미국 제트추진연구소의 냉정한 거부 문구가 먼저 보였어요. 보안상의 이유로 기술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유럽 우주국 독일 항공우주센터,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의 답변들이 이어졌어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24곳에서 동일하게 거절을 받았습니다. 강아림 박사가 말했어요. 기술도 알고리즘도 장비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미국도 그 24곳 중 하나였거든요. 우리가 거절한 나라가 결국 스스로 해낸 거였어요. 당시 저도 그 결정에 관여했었습니다. 한국에 SAR 기술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어차피 혼자서는 못 만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연구소 내부 사진들이었어요. 수면제 빈 병이 책상 위에 쌓여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모니터 빛에 충혈된 눈을 한 연구원들의 모습도 있었어요. 겨울에 난방도 켜지 않고 전력을 아끼며 회로를 납땜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두꺼운 패딩을 입은 채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총 21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강아림 박사가 말했어요. 3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연구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각국 대표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강아림 박사의 다음 말이 울렸습니다. 지도에 없는 기술이라면 우리는 직접 그 지도를 그립니다. 마지막 화면이 켜졌습니다. 복잡한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수많은 선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의 빨간 박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독도 전용 분석 모드. 회의장이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뒤덮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일본 대표단 중 한 명은 손에서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강아림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희가 개발한 SAR 알고리즘은 총 1082개입니다. 그중 이 모드는 독도 해역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내부파 패턴을 정밀하게 잡아내기 위한 전용 모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1082개의 알고리즘 중 하나를 오직 독도만을 위해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죠. 저건 따라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신념이다. 옆에 앉아있던 그레이슨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수석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어요. 저희가 제출한 전략 문서는 더 이상 설명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일본이 준비해온 모든 반박 자료가 무용지물이 된 거였어요. 한국의 기술 독립이 완벽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강아림 박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강아림 박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연구실에서 보낸 손이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214명 모두의 땀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유엔 해양법 사무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SAR 위성 영상을 공식 보고서 첫 장에 실어버립니다. 제네바 청문회가 끝난 뒤 저는 곧바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강아림 박사의 발표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214명이 3년 동안 만들어낸 기술. 24곳에서 거절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집념. 그리고 오직 독도만을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 그 모든 것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워싱턴에 도착한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덜레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피곤함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국방부 본관으로 향했어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제 경력 전체를 바꾸게 될 보고서였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분석과 판단이 이 문서 하나로 재평가될 거였어요. 새벽 불빛이 비치는 창가에 서서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검토했습니다. 단 한 줄도 가벼운 문장이 없었어요. 모든 단어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동시에 제출될 예정이었거든요. 잘못된 표현 하나가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낮게 봤던 판단 전부 다 틀렸군. 12%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결국 미국도 일본도 놓친 것을 잡아냈습니다. 50kg짜리 작은 위성이 수톤짜리 미국 정찰 위성보다 더 정확하게 바다 밑을 들여다봤어요. 태풍과 구름과 어둠을 모두 뚫고 잠수함의 심도까지 읽어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일을 그들은 해낸 거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봉투에 넣고 제출함에 넣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48시간 뒤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긴급 정례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대표들이 모두 자리를 채웠어요. 회의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동해 영해 침범 사건 및 국제해양 안전기준 재검토. 저는 미국 대표단 수석 분석관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영해 침범을 넘어서 국제 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대형 스크린에 SAR 영상이 켜졌습니다. 독도 남쪽 12해리 지점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세 줄의 내부파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확한 좌표와 심도와 침로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었어요. 태풍이 휩쓸던 그 밤에 촬영된 영상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회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영해 침범을 넘어서 국제 해양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였거든요. 동맹국이 동맹국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단단하게 말해야 했어요.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이 자료는 한국이 제공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폭우와 밤과 짙은 구름을 모두 뚫고 심도 240m까지 읽어낸 자료입니다. 미국의 어떤 시스템도 이 정도 정밀도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의 무게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미국 분석관이 직접 미국의 한계를 인정한 거였으니까요. 일본 대표단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12%의 신뢰도밖에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그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감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제가 발언을 마치자 회의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측 분석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국의 SAR 기술은 국제 기준으로 삼을 만한 수준입니다.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 대표도 동의를 표했습니다. 호주 대표, 캐나다 대표까지 하나둘씩 지지 발언이 이어졌어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의장단이 잠시 협의를 한 뒤 공식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번 동해 영해 침범 사안의 1차 분석 자료는 대한민국이 제공한 SAR 영상으로 한다. 스크린에 보고서 첫 장이 확대되었습니다. 표지 상단에는 굵은 글씨가 찍혀 있었어요. 국제해양안전보고서 제1기준. 대한민국 SAR 영상. 회의장에 숨죽인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유엔이 한국의 기술을 국제 기준으로 공식 인정한 거였습니다. 더 이상 참고용이 아니었어요. 중심이 된 거였죠.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의 기술 독립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제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쿄 외무성 브리핑룸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일본 정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져 있었어요.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독도 남쪽 해역에서의 자망 작전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향후 해당 해역에서의 모든 군사 활동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자석에서 셔터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변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더 이상 숨을 곳도 변명할 곳도 없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기술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의 작은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을 거였어요. 50kg짜리 그 작은 물체가 세계 질서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다. 이제 이 지역의 지도를 그리는 쪽이다. 그레이슨 대령이 제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네. 우리도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2%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결국 모든 것을 증명해냈어요. 그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214명의 연구원이 3년 동안 밤낮 없이 매달려서 만들어낸 기술이 이제 세계 표준이 된 거였죠. 그리고 그날 밤 국제사회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꾸는 국가는 이제 한국이라고 말이에요.